비틀비틀 코스염 가수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1989년 프로야구에서도 호랑나비 춤만큼이나 독특한 투수들이 돋보였습니다. 빙그레 이글스의 승부의 해결사 한희민 선수가 마무리 바로 나옵니다. 자말로 2사 쓰러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한 투구폼. 프로야구 최초의 정통 잠수함 투수 한희민입니다. 한 점 차로 쫓긴 위기 상황. 하지만 역전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고비를 넘어갔네요. 에이스 다 투입하고 있어요. 이어진 공격에서 빙그레는 추가점을 뽑아내며 한희민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상대는 무등산 폭격기로 불리던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 선동열이었습니다. 3대0. 그리고 마지막 9회. 이제 마지막 공격이고 큰 것을 기대해 볼 밑에서부터 떠오르는 잠수함 투구가 또다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3구 드라우. 그렇게 연상을 하셨는데요. 탁구공 같은 거를 툭 튕겼을 때 휙 하고 여기서 물결 치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을 잘 던졌어요. 한희민 선수가 주특기가 그거였습니다. 88년 코리안 시리즈에서는 중견수 잡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4대0으로 빙그레 이글스가 89년도 코리안 시리즈 1차전에서 해태를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자, 한희민이 지켜낸 1차전은 빙그레가 89년 한국 시리즈에서 거둔 유일한 승리였습니다. 아직도 경기는 6번. 2차전 역시 마무리는 잠수함 투수의 몫이었습니다. 해태가 2점 차로 앞서 나가자 5회 신인 투수 이강철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팀 승리를 지키는 위력적인 잠수함 투구. 이강철은 4차전에서 다시 한번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강철이는 좀 이 사이드에 가까운 투수였는데 그 몸이 유연해가지고 그 아주 유연하고 팔이 길었기 때문에 볼을 던지면 꼭 바로 앞에서 던지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었고 공이 또 아무래도 올려다 던지다 보니까 빨랐고 한희민은 떠올리는 카브였지만은 강철이는 또 한편은 슬라이더식으로 각이 큰 카브를 던졌죠. 상당히 치기가 까다로웠죠. 굉장히 잘 던진 선수입니다. 1989년은 잠수함 투수들의 전성기였습니다. 대졸신인 이강철은 시즌 15승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라는 그의 대기록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6대2로 해태 타이거스가 4차전 승리를 거두면서 한희민도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최종 성적표는 16승. 한희민이 프로 데뷔 이후 거둔 가장 많은 승리였습니다. 잘 맞진 않았습니다만 아주 긴 맞긴 했지만 2m에 가까운 큰 키를 자랑했던 또 다른 잠수함. 89년 신인왕에 오른 박정현입니다. 혼자 19승을 기록한 그는 패배에 익숙했던 태평양 팬들에게 우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람이어로 데뷔해 10대들의 우상이 된 사랑의 불시착 박남정 씨입니다. 마주보며 서로가 아무런 말 없이 똑딱똑딱 흐르는 시간. 떠오르는 공, 그리고 최고의 별로 떠오른 잠수함 트리오. 나란히 선발 투수로 활약하며 다승 부문 10위 안에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돌풍은 이듬해까지 이어졌는데요.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했던 잠수함은 실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안다수 투수들이 정성기라고 볼 수가 있었지. 그때 저 역시 마찬가지고 자신감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 88년도, 89년도 그때 당시 최고의 뭐랄까 해랄까? 나한테는 그런 연도예요. 참 의미 있는 연도고. 이노에게 한민과 대결의 길. 부서진 작은 꿈들이 하늘 멀리 저 멀리 지금까지 1회만에서 빙글의 이정도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관중석 풍경만큼이나 프로야구도 많이 변했습니다. 타자들은 한층 더 강해졌고 이에 맞서 투수들은 빠른 공을 던지게 됐죠. 팬들도 힘과 스피드에 더욱 열광했습니다. 절묘한 변화구로 승부하던 잠수함들은 하나둘씩 마운드에서 사라졌는데요.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오버핸드 투수들이 차지했습니다. 스카우터들이 이렇게 봤을 때 기준을 나누는 점은 이제 지면하고 팔 각도가 수평을 이루었을 때부터 사이드암이라고 보고요. 거기서 밑으로 떨어질 때를 이제 언더로 보고 거기서 위로 올라갔을 때를 3쿼터, 더 올라가면 오버핸드 이렇게 보거든요. 공을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건 인체 구조상 가장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반면 중력에 맞서 공을 올려 던지는 잠수함 투수. 상대적으로 공이 느리다 보니 변화구를 주무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버핸드를 정통파, 언더핸드인 잠수함을 기교파 투수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오버핸드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타점이 높은 위에서 내리꽂는 반면에 언더핸드 같은 경우는 사이드 내지는 밑에서부터 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그 볼의 구속에 대한 차이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단 언더핸드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뿌리기 때문에 이런 이 변화구, 예를 들면 슬라이더나 아니면 커브볼을 변화구로 구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유리한 그런 이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야구 준결승. 대한민국이 3대2로 역전한 4회. 대표팀의 두 번째 투수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20살 대학생 선수 김병현입니다. 긴장한 듯 보인 것도 잠시 믿기 힘든 장면이 이어집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입니다. 3구 똑같이 바깥쪽 코스로 했습니다. 바깥쪽죠. 바깥쪽 투앤투. 바깥쪽 스트라이크아웃입니다. 투앤원. 또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단 말이에요. 세징 바깥쪽 스윙. 바깥쪽 스트라이크아웃 됩니다. 8명의 타자 탈삼진 김병현 투수. 예, 대단하네요. 네. 18번째 타자를 김병현은 단 한 명의 타자에게도 일루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6이닝 동안 무려 삼진 12개. 승리 투수가 된 김병현은 이듬해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특급 마무리, 핵 잠수함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코칭 스태프였던 다른 분들에게 들은 증언에 의하면 연습 경기 때 이제 우리 선수들 주력 타자들이 이제 컨디션 조절을 하고 해야 되니까 제일 어린 막내 김병현을 이제 마운드에 올려서 피칭 연습을 했는데 이 피칭 연습이 아니라 선수들이 손을 못 대는 대학생 투수 하나 올려놨더니 국가대표 중심 타자들이 쩔쩔매더라 하는 그런 증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김병현 선수의 구위는 국내뿐 아니라 사실 중국전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어떤 팀과 상대했어도 정말 압도할 정도의 대단한 구위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시드니 올림픽. 또 다른 언더핸드 투수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김병현보다 더욱 정통 잠수함에 가까웠던 정대현. 대표팀의 유일한 대학생 선수였던 그는 예선전 그리고 4강전에서 만난 미국과의 두 차례 경기에 모두 선발 등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연습 때 던지는 거 보면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야. 근데 역시 타석에 있는 사람들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고 이렇게 폼이 느린 것 같아도 순간적으로 놓을 때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현혹당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선수들이 꼼짝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우스워 볼 자체가. 근데 앞에서 어떻게 보면 춤추는 것 같이 움직이니까 치기가 힘든 거 아닌가. 정대현은 프로 무대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2000년대 새로운 강팀으로 떠오른 SK. 그 중심에는 특급 마무리 정대현이 있었습니다. 3점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고 내려갑니다. 스트라이크 2볼에서 2번의 그 잠수함 투수의 가장 큰 무기는 역시 독특한 투구폼. 하지만 이 때문에 부상을 당할 위험도 더욱 커집니다. 실제 프로 무대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잠수함 투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박정희 선수로서는 자기가 있는 힘 다 해서 던져준 거예요. 컨디션이 나쁘고 다들 맨 처음에는 이상하게들 봤지. 왜 멀쩡하게 던지는데 왜 밑으로 던지자 이거요. 일반인 투수들은 똑바로 던지는데 언더 투수들은 뭐냐면은 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언더스를 하는데 대학 때도 그렇고 프로 와서도 듣는 소리가 언더스로는 수명이 짧다 이렇게 되게 그렇게 말들이 많았거든요. 거의 90%를 이렇게 또 많이 짧았고요. 자꾸 숙여서 이렇게 힘드니까 어떨 때는 나도 이렇게 좀 던졌으면 하는 생각은 사실 많이 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특히 부상이 하체에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체육과학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오버핸드부터 언더핸드까지 4가지 투구 유형별로 무릎에 가해지는 힘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오른손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왼쪽 무릎이 얼마나 휘는지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언더핸드, 즉 잠수함 투수가 38도로 이동폭이 가장 컸습니다. 오버핸드 투수와의 차이는 무려 20도. 따라서 이 무릎에 부하되는 그런 이 힘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즉 언더핸드 같은 경우가 좌우의 이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 축을 이루는 그 무릎의 좌우의 이런 부하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오버헤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동폭이 작고 수직에 가깝기 때문에 또 이 힘이 전달하는 이 회전 운동량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다소 유리한 이런 투구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허리 부상도 잠수함 투수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투수들은 힘을 쓸 때 이 대각선 어깨 방향에서 반대쪽 무릎을 향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스로가 끝나면 오른발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진행. 그 다음에 옆구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이 고정된 상태에서 상체가 이렇게 횡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척추 관절이 아무래도 횡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되기 때문에 허리 쪽의 문제를 많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몸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투구법이 아닌 부분을 사용하는 그 투구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상의 노출이 그 일반 정통파보다 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롯데 이재곤이 743일 만에 감격적인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다양한 변화구로 두산의 강타선을 잠재웠습니다. 롯데 이재곤은 두산의 중심 타자 김현수와 홍성은을 삼진으로 잡아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7회 원아웃까지 1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한 이재곤은 2년 만에 선발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프로야구에는 이른바 옆구리 투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모두의 꿈이라는 선발로 뛰는 사이드암 투수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대현과 같은 정통 잠수함은 갈수록 찾아보기 힘듭니다. 언더 투수가 오버핸드나 사이드암 투수보다는 스피드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더핸드로 승부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우리나라 타자들 수준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지도자나 지금 프로 감독 지도자분들께서도 약간 언더보다는 사이드암, 또 팔을 많이 내리는 것보다는 약간 올려서 스피드를 조금 더 내면서 공 끝에 무브를 주는 그런 투수를 선양하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사이드암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베테랑 투수 유동훈. 프로 데뷔 첫 해 선발 투수로 뛰었던 경험은 빛바랜 사진처럼 이젠 추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야구가 조금 이제 언더 피처들은 변화무쌍한 그런 구실로 많이 이제 선발을 나갔거든요. 근데 요새 추세는 타자들이 힘이 있으니까 옛날하고 틀리니까 이제 빠른 볼 사이드 피처를 많이 감독님들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난 2009년 유동훈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기아가 한국 시리즈 정상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철벽 마무리 투수 유동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도 프로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더 피처는 거의 땅에서 올려서 던지기 때문에 그 무브먼트가 솟아오르는 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볼을 던질 때 타자들이 스윙해 주잖아요. 특히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그러면 던지면서 쾌감을 느껴요. 아,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만약에 타자를 했으면 정말 프로도 못 오고 지금 야구계, 프로 야구계에 있지도 않았을 텐데 잠수함 투수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잠수함 투수로서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잠수함 투수는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요? 넥센의 신인 투수 김대우가 경기 막바지 마운드에 오릅니다. 첫 상대인 4번 타자 최진행은 3구 3진. 1군 무대의 첫 등판인데요. 그런 선수답지 않게 아주 과감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타자 연속해서 삼진입니다. 지금 정원성 선수 얼굴이 뭐 이런 공이 다 있었는 그런 얼굴 표정이에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김대우 선수처럼 타점이 낮은 선수는 최근에는 거의 처음 보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유현진 선수도 지금 어떻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이제 4구째입니다. 멈춰! 자, 세 타자 연속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잠수함 투수의 강렬한 데뷔전은 한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폼이 워낙에 이제 낮고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이 이제 땅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오른손 타자들은 자기 몸에 맞을 것 같다 이런데 스트라이크 들어가고 이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요. 김대우와 함께 현재 상무에서 뛰고 있는 박종훈. 당당히 선발 투수를 맡아 올 시즌 2군 퓨처스 리그에서 다승 부문 선두를 다투고 있습니다. 반칙이라고 해요. 막 던질 때 땅에 닿을 때도 있으니까요. 땅에 닿으면 반칙이라고 따라하죠. 막 근데 막 다 따라하고 막 그런데 따라하다 다친 사람도 있고 막. 박정훈은 야구를 시작하면서 항상 선발 투수로만 뛰었습니다. 그리고 신인 시절이던 지난해 꿈에 그리던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섰습니다. 거의 지면과 붙어서 나오죠. 저 자세에서 공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연체. 넘어가는 볼이에요. 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잡아낸 아웃 카운트는 불과 2개. 첫 이닝을 마치지 못하고 마운드로 내려왔습니다. 실패는 뼈 아팠지만 희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선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줘서 오늘 로페즈 공격을 배우고 있습니다. 프로 와서는 정대면님 많이 보고 임경환 선배님도 보고 뭐 이재곤 선수 그 롯데 재곤 형도 보고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 사이드도 많고 많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 투수 와타나베도 보고 막 이렇게 많이 뵙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이제 퍼스트 1루수를 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감독님께서 투수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주셔서요. 처음에 저도 사이드 투수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 해 겨울에 그때 이승엽 선배님이 한참 지바롯데에서 있었을 때요. 그 와타나베라는 투수가 있는데 그 투수 공 던지는 걸 보고 이제 애들이랑 장난치다가 저는 솔직히 언더로 이제 내리게 됐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잠수함. 부록을 눈앞에 둔 와타나베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여전히 선발 투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이라고 해서 선발 못하는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언더 투수니까 너 마무리해라. 뭐 중간에 해라. 좀 싫어. 언더 투수 최다승이 뭐 몇 등이다 싶으면 저는 그 이상 넘고 막 이렇게 넘고 싶다. 선발 자리에 꽉 차서 선발로 해서 끝까지 하는 사람 언더 투수는 거의 없잖아요. 그냥 계속 저 선발로 해서 끝까지 하고.
바람이 불어오면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프로야구 이렇게 보면은 안다 출신들이 이제 보면은 선발 투수들이 없어. 좀 모르겠어. 이제 우리 이제 뭐 이강철님이, 박재영님이, 나나 이런 출신들이 다 먼저 선발 출신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굉장히 아쉬워 좀.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 계속 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프로야구의 가장 독특한 존재들. 잠수함의 꿈은 그들이 던지는 공처럼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운명처럼 잠수함 투구폼을 따라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중력을 많이 이용하는 특이한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고 발레나 무용 같은 걸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고 그리고 손이 거의 바닥을 긁다시피 하면서 던질 때 그 묘한 느낌 같은 거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건 어떤 분야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브마린 투수는 그런 독특한 매력을 지닌 투수군이기 때문에 그런 투수들을 가끔씩 볼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그 야구의 한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시타 추경 씨라고 그러는데 또 시구에는 유리 씨가 있다고 합니다. 경기 전에 또 그라운드에서 공연도 해주셨고요. 자세는 두 분 다 상당히 뭐 자세만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지금 소프트볼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뭔가 좀 자세 나옵니다. 언더핸드를 던지는데요. We all live in a yellow submarine, yellow submarine.